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김정숙의 목소리가 새벽 국밥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에 들린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예순이 넘은 시어머니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여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안쪽 허름한 국밥집 정숙이네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이곳의 주인 김정숙은 10년째 혼자 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김치를 썰고 국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돈 들고 도망치더니 행복하게 잘 살겠지. 며느리를 향한 원망은 10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며느리 수지는 집에 있던 전세금 통장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돈 들고 남자랑 도망갔다더라. 정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며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들어온 것은 얇은 조끼를 입은 한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아이의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눌러왔던 10년간의 분노, 슬픔,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피한 채 아이를 뒤로 감쌌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말씀? 무슨 말씀이 남았어? 돈 들고 도망친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며느리만 보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돈 들고 도망치고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의 말을 받아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그 순간 정숙의 눈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옷, 그러나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죽은 아들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왜 떠났는지, 왜 이제야 왔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이요. 그러나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자신이 10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정숙은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니? 엄마가 틀렸니? 새벽 국밥집 안에는 한 노인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수척한 얼굴, 낡은 옷,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닮은 아이의 눈빛을.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다른 한편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게 전부일까? 하지만 정숙은 그 생각을 애써 지워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온 진실을 부정하기엔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돈 들고 도망쳤대요. 남자랑 함께요. 10년 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아들 민호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어느 가을밤에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몰던 화물차가 도심 한복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괴로워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랑 눈이 맞았대요. 돈만 챙겨서 도망쳤다더라. 참 나쁜 년이야. 정숙은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진실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며느리를 미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 민호는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화물차를 사서 운송업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사업 시작하는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그런데 얼마 후 민호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사업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 한 달만 빌려줘. 꼭 갚을게.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친구였고 어려운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한 달 후에 꼭 갚는다. 고맙다, 민호야. 친구는 고마워하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민호는 남은 2천만 원으로 화물차 구입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민호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사업 계획도 이야기하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도 남편 친구니까 잘 대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그 사람 찾으세요? 밤에 짐 싸서 도망갔어요. 이웃의 말에 민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민호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도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당신도 당한 거예요? 민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구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떼먹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5명이나 됐습니다. 모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그 친구가 당신한테 전화했다며? 우리 중 누가 그 얘기 들었어?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민호 씨가 그 친구랑 통화하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민호는 황당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 친구 찾으려고 여기저기 전화한 거지. 그 친구가 제게 전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해는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누군가 민호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와 연락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헛소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친구 숨겨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도 한패인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돈 나눠 가진 거 아니고? 제발 믿어주세요.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민호는 억울하게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이면 집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호 씨, 집에 계시죠?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그 친구 연락 왔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줘야죠. 왜 당신만 그 친구랑 연락하고 있어요? 헛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가 친구와 공모해서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 밖을 나서기도 무서웠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문을 열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집 앞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민호를 붙잡고 한참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이러다가 너한테까지 피해갈 것 같아.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릉 집에 가서 며칠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는 알아도 그 집까지는 모를 거야. 내가 이 사람들 좀 정리하고 일자리도 구해서 상황 안정되면 데리러 갈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나도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해. 며칠만 피해 있어줘. 일주일이면 정리할 수 있어. 내가 강릉으로 데리러 갈게.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확 늙어 보였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 혹시라도 압류당하거나 문제 생길까봐. 민호는 수진에게 퇴직금 통장을 주었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줘.
우리 다시 시작할 종잣돈이야. 수진의 친정은 강릉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몇 년째 비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아서 그냥 두고 있던 초라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날 새벽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민호가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일주일이야. 길어야 열흘. 꼭 데리러 갈게. 핸드폰 꼭 받아요. 그럼 매일 전화할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화물차를 단기로 빌려서서 운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천만 원을 다시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화물을 날랐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괜찮아라고만 말했지만 사실 민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민호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급한 핸들 조작, 그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굉음. 민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수지는 강릉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릉 친정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전기는 다행히 들어왔지만 전화는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에 요금을 내지 않아서 끊긴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핸드폰 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수지는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핸드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서울집에서 급하게 짐을 싸느라 충전기에 꽂힌 채로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버스 안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전화하면 어떡하지? 수지는 동네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탓인지 민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수지는 불안했지만 민호가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근처 슈퍼에서 라면을 사다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는 TV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고장나서 버린 뒤로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지는 강릉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표를 끊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민호 씨 부인이죠?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 돌아가셨어요. 모르셨어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보름 전에. 장례도 벌써 끝났는데. 정말 몰랐어요? 수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때 다른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디 갔었던 거예요? 남편이 사고 났는데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고 혹시 그 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 통장도 들고 나갔다며? 그 친구가 돈 빌려갈 때 당신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수진을 에워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럼 왜 장례식에도 안 온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돈 들고 어디 갔었어요? 그 친구랑 만났죠? 수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 그리고 사람들의 추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수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돈 갖고 있죠? 통장 어디 있어요? 그때 마침 택시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택시, 택시요. 수지는 택시 문을 열고 뛰어 올랐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무 데나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여보, 안 돼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수진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수지는 정신없이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 가야 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봐요? 장례식에도 못 간 며느리를. 그리고 동네에는 이미 나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돈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이요. 손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택시 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이요.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강릉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7주 차네요. 축하드립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실까?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장례식에도 못 간 내가 무슨 얼굴로. 수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돈 들고 도망친 며느리라고, 아들을 죽게 만든 며느리라고. 수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가서 시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입덧이 점점 심해지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수지는 그렇게 혼자 강릉에 남았습니다. 낯선 도시가 아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말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 구하기는 더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수지는 울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았어요. 아이의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웃는 모습, 말투,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수지는 매일 밤 민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시어머님께 얼굴도 못 보였어요. 연락도 못 드렸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수진의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손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수진은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남긴 2천만 원은 이미 오래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출산 비용, 생활비,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릴 때는 그나마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 엄마 일하러 가. 민재는 집에서 잘 있어야 해.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와줄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정규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낮 시간에 잠깐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민재에게 필요한 것도 사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할머니도 없어? 수지는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계시지? 그럼 왜 안 만나? 친구들은 다 할머니 만나는데.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다는 걸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요.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어. 더 이상은 혼자서는 안 돼.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한다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민재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움받더라도 쫓겨나더라도 적어도 진실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10년간 품어왔던 모든 진실이 쏟아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아들 민호와 너무나 닮은 그 눈빛을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혹시 정말로. 다음 날 아침 국밥집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에 통장을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이것만 봐주세요. 민호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통장, 민호의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들어만 주세요. 제가 왜 떠났는지, 왜 연락 못 드렸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퇴직금 중 3천만 원을요. 그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서 민호 씨는 거절할 수 없었대요. 오래된 친구였으니까요. 정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 받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매일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호 씨가 그 친구랑 계속 연락한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어요. 민호 씨가 공범이라고.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매일 우리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강릉 집에 가서 며칠만 피해 있으라고. 일주일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통장을 제가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종잣돈이라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기다렸어요. 일주일, 열흘, 2주일. 민호 씨가 안 오셔서 제가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집 앞에 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민호 씨가 돌아가셨다고. 수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돈 어디 있냐고, 그 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져 물어서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택시 타고 도망쳤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장례식도 못 갔어요. 어머니도 못 뵀어요. 그날 병원 갔더니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민호 씨 아기가 뱃속에 있었어요. 수지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장례식도 못 간 제가 동네에 나쁜 소문만 가득한데 어머니께 무슨 얼굴로.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피해자였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의심했어. 내가 너를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수지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10년간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진작 찾아뵙고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수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릉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간 일, 홀로 아이를 낳은 일, 10년간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시간들을요. 편의점과 식당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날들을요.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아버지를 닮았어요. 웃는 모습도 말투도 걷는 모습까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도망친 줄만 알았어. 내가 너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슬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미움이 이제는 이해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근처 공원에 있어요. 어머니 뵙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 손잡으러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멈춰섰습니다. 꼭 민호 같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아들을 닮아서 정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할머니께 인사드려. 지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숙 앞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게 민호를 닮았습니다. 우리 손자. 정숙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진작 못 알아봐서 할머니가 너를 이제야 만났어. 지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저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 없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순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제부터 잘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지우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돼요.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국밥집 하신다며요? 저 국밥 좋아해요. 정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웃으니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국밥 끓여줄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은 가운데 앉아서 한쪽으로는 며느리의 손을, 다른 한쪽으로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착한 애인지, 그리고 내가 남긴 이 소중한 아이를 엄마가 이제부터 잘 지킬게. 너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손자를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수진과 민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방 구할게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10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 민재도 할머니 옆에 있어야지.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지우도 함께 앉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우예요. 할머니 만났어요. 지우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숙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밥집 일을 도왔습니다. 김치를 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맞아? 돈 들고 도망갔던 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해받았던 거예요. 이제 진실 다 밝혀졌으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편견을 거두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착하네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우도 참 예쁘게 컸어요. 아버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날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주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 씨? 수진도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민호에게 돈을 빌려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강태수 씨? 남자는 태수였습니다. 민호의 대학 동창이었고 3천만 원을 빌려갔다가 잠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수진 씨 맞죠?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며느리가 말했던 민호에게 돈을 빌려갔던 그 친구라는 것을요. 당신이 그 친구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수는 정숙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지는 태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요. 수진과 정숙은 태수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뒷골목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태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자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수수료로 1,000만 원만 주세요. 태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민호에게서 3천만 원,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수천만 원씩 빌렸습니다. 총 1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투자자 연결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이름도 바꾸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친구들한테 갚으려고. 태수는 몇 년 후 민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민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때문에 민호가 그렇게 고생했을 테니까. 제 때문에. 태수는 그날부터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민호의 가족에게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네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릉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강릉을 몇 번이나 헤맸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는 10년 동안 수진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릉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수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이 국밥집을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본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찾던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태수는 가방에서 은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민호한테 빌린 돈이에요. 수지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정숙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4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10년 동안의 이자를 더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서. 정숙은 통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도 10년 동안 이 돈 모으느라 힘들었겠네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에요. 민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 잘 쓸게요. 정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형편은 어때요? 이 돈 주고 당신은 괜찮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몇 년 전부터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벌고 있어요. 이 돈은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갚기 위해서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태수를 국밥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먹어요. 우리 민호가 좋아하던 국밥이에요.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10년 전 민호와 함께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국밥을 먹으며 한참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도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지우를 보더니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호 판박이네요.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지우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친구예요? 응, 아저씨가 너희 아빠랑 많이 친했지. 그럼 아빠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태수는 지우에게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학 시절 민호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친구들을 잘 챙겼는지, 지우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멋있었나 봐요. 응,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그날 이후 태수는 가끔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과 수진도 태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고 그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은 4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정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좀 더 예쁘게 만들면 안 돼요? 할머니랑 엄마가 매일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정숙과 수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가게에는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했습니다. 공사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정숙 씨, 언제 다시 열어요? 한 달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과 지우는 매일 가게에 와서 지켜봤습니다. 낡은 벽지가 벗겨지고 새 벽지가 발라졌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주방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졌다. 지우는 신기한 듯 가게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숙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아빠가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한 달 후 새로운 정숙이네 국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단골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깨끗해졌네. 여기 맞아? 완전 달라졌는데. 손님들은 새로워진 가게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국밥 맛은 여전했습니다. 정숙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국밥이었습니다. 맛은 똑같네요. 역시 정숙 씨 국밥이 최고예요.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깨끗해진 환경 덕분에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SNS에 가게 사진이 올라가면서 젊은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국밥 맛집이라며? 수지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지우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도왔습니다. 물 따르기, 빈 그릇 치우기 같은 간단한 일이었지만 지우는 즐겁게 일했습니다. 우리 손자 기특해라. 할머니 일 돕는 게 이렇게 예쁠 수가. 정숙은 손자를 보며 매일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우예요. 지우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국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직접 못 만나서 슬퍼요. 하지만 할머니랑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아빠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저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정숙은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야 수진이를 이해했어.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미안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왔잖아. 그리고 민재도.
우리 민재가 너무 예뻐. 내가 남긴 이 아이를 엄마가 잘 키울게. 수진도 민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만났고 민재도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했어요. 장례식에도 못 가고 10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세 사람은 민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민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는지 알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제비를 정말 좋아했지. 그럼 저도 수제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누구한테나 친절했고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지. 그리고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할머니한테는요?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지.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항상 걱정했어. 효자였단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민호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 지우는 아버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엄마랑 할머니한테 잘할 거예요. 우리 민재 벌써 착한 사람이야. 정숙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수진이랑 지우랑 같이 살면서 매일 웃어. 가게도 잘 되고 손님들도 많이 와. 내가 남긴 가족들을 엄마가 잘 돌볼게. 오늘 민재가 내 사진 앞에서 인사하는 걸 봤어. 너무 기특하더라.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고마워. 일기를 닫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민호일까?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정숙은 국물을 끓이고 수지는 손님을 맞이하고 지우는 학교 가기 전에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해. 지우가 가게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과 수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작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국밥을 끓여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추운 날엔 역시 따뜻한 국밥이 최고예요.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수지는 바쁘게 주문을 받았고 정숙은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 구석 작은 책상에서요. 가끔 손님들이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재미있어? 네.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할머니한테 자랑했어? 아직요. 할머니 바쁘셔서. 손님들은 지우를 귀여워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휴, 오늘도 많이 왔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수진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도왔습니다. 엄마, 나도 할게. 세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서로 부딪히며 웃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정숙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눈 오는 거 좋아했는데 수진과 지우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문득 생각나서.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정숙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지. 할머니 참 행복해. 그렇게 세 사람은 눈 내리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네 국밥은 오늘도 따뜻한 국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년간의 슬픔을 이겨낸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해와 상처, 그리고 용서와 사랑.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